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정크푸드라도 아침을 먹는 사람이 아침을 아예 굶은 사람보다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남들에 비해서 살이 더 찌는 사람이 있고 덜 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체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남들보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은 좋은데 쓰는 능력은 부족해요. 태음인분들이 소화력이 좋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보다 많이 드시는 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똑같이 먹었을 때 에너지로 저장되는 비율도 높다 보니까 살도 더 잘 찌게 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건 어려워하고 에너지를 쓰기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은 높으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질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고 에너지를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식, 어떤 운동, 또 어떤 생활 환경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비만 유전자라는 스위치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꾸 켜지려고 하는 이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생활 환경을 가져가게 되면 켜져 있는 비만 유전자라는 스위치를 꺼서 살이 잘 찌는 체질에서 그렇지 않은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식단이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이어트를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다이어트라는 게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내가 감량을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감량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운동보다는 식단이 무조건 중요하고, 운동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식단을 관리하지 않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단과 운동이 흔히 9대1, 10대0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식단이 운동이 1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과 운동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1시간 동안 계속 뛰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소모되는 칼로리와 밥 한 공기의 칼로리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한 공기를 더 먹어서 이걸 운동으로 빼려고 하면 1시간을 더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햄버거나 아니면 피자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한 끼에 1000칼로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내가 식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다 운동으로 치환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한다라고 하면 1000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무리한 운동을 해야 되고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할 때는 식단 조절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체질을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 그러니까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이만큼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태운다라기보다는 물론 칼로리를 소모하는 효과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내 생활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의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결국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탄수화물을 줄일 수도 있고 지방을 줄일 수도 있고 특정 음식을 뭐 하나만 먹는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복 시간을 가져가는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환자분들께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헐적 단식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항상 뭘 많이 먹고 있으니까 공복 시간을 인위적으로 가져가자는 뜻이에요. 공복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이 있는데 보통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노폐물,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종의 디톡스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용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많은 음식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자기 직전까지 계속 뭘 먹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속 몸에서 뭘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장은 적당히 소화도 시켜야 되고 공복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공복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만성적으로 위장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살도 당연히 찌게 되고 몸 안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서 이런 것들로 인한 염증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도 좀 더 용이해지게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이렇게 좋은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체중이 일단 저체중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연세가 너무 고령이신 분들, 보통 70대 이상 저는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론 내가 평소에 식성이 좋고 살이 좀 많이 찐 사람이라면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격이 좀 작고 저체중이고 마르신 분들이라면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소음인 체질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소음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몸이 마르고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류순환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도 식사를 잘 못하고 위장 장애가 심하고 몸이 말랐다, 이런 분들은 하루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드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3끼가 아니라 오히려 4끼, 5끼 이렇게 좀 늘려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저녁 공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의 생활 습관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침을 안 먹는 것에 비해서 먹는 게 훨씬 유리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는 긴 시간 공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공복 상태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쓸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오전 시간을 좀 잘 보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허기짐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아침 식사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빵이나 뭐 밀가루 음식, 그냥 정크푸드를 먹는 사람, 아예 아침을 굶는 사람, 이렇게 3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건강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먹는 사람들보다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혀졌고요. 정크푸드라도 아침을 먹는 사람이 아침을 아예 굶은 사람보다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빵이라도 먹는 게 낫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복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녁 공복을 하시는 걸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낮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저녁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낮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 상태라서 음식물을 먹어도 적극적으로 소화도 하고 분해도 시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햇빛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몸이 점점 휴식과 이완, 그러면서 수면에 취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이 쉬지 못하고 이 음식물들을 소화하는데 다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늦게 먹고 잤을 때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자주 깨거나 다음날 일어났을 때 더부룩한 이유거든요. 제대로 소화도 되지 않고 수면도 방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녁 7시가 넘어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거를 권장드리고,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를 받고 늦은 시간에 먹는 야식이나 폭식, 여기에 알코올까지 드신다고 하면 건강에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30대 여성 환자분이 어머니랑 같이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요즘은 독극물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통곡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몸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하고, 세계 10대 슈퍼푸드 이런 거 선정하면 복합 탄수화물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분이 탄수화물을 거의 아예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만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을 제로로 드시니까 정말 힘이 하나도 없고 탄수화물 섭취를 못하면서 섬유질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변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시는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살도 사실 잘 안 빠질 수 있고요. 또 복합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돼서 영양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월경 불순이 생기거나 아니면 없었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긴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서 3개월 동안 5kg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빼야 건강도 유지하고 살도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의 변동을 좀 주는데,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랑 복합탄수화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좀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균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고 있고, 이 그릭 요거트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곁들이는 게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 한 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베리류가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거 말하는 건데, 과일도 사실 많이 먹으면 과당이라서 설탕과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딸기류의 과일이 당은 적으면서 항산화 물질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냉동도 괜찮아요. 그래서 라즈베리나 스트로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거 좀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뭐 계란이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로 단백질류를 아침부터 섭취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피해야 되는 거는 과일이나 야채를 갈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먹는 건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믹서기에 갈게 되면 그런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액상 형태로 먹는 것과 고체 형태로 먹는 거는 성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스류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갈아서 먹게 되면 내가 원래 먹어야 되는 양보다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과일이라고 치면 조각으로 먹었으면 하나만 먹을 걸 믹서기에 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스, 특히 착즙을 하거나 믹서기에 가는 것 둘 다 추천드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원형 상태로 씹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아침으로 아마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빵이라던가 토스트라던가 이런 샌드위치류를 많이 드시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는 이유는 먹어서 소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소화가 빠르게 되는 이유는 탄수화물 중에서 단순 탄수화물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 탄수화물류는 실질적으로 정제당을 포함을 하고 있고, 사실 설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음식에 따라서 하루의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몸에 힘도 좀 나고 에너지도 나고 출근길에 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고 이내 한두 시간 내에 바로 혈당이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전까지도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매일매일 반복되게 되면 혈당이 요동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스, 빵과 같은 정제탄수화물류를 반드시 피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를 너무 빨리 하시려고 하시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하나 먹고 5일 안에 3kg 감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다이어트를 4달 정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이어트는 특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10kg를 뺐다라고 치면 그 이후에도 사실 그 체중을 유지하려면 그 삶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실 때 목적은 나 이 기간 안에 몇 킬로를 빼겠어.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는 건 좋지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안에 10kg를 빼겠다, 이게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굶으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도 없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생활 습관을 좀 바꿔가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흰쌀밥을 좀 주로 좋아한다,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현미라던가 잡곡이라던가 다른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류로 바꿀 수 있고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삼겹살 대신 지방이 적은 목살을 선택할 수 있고, 등심을 좋아하면 안심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세상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당장 줄이는 것 자체보다 음식의 종류를 바꿔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살이 같이 빼는 방식의 다이어트가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굉장히 많죠. 카페인도 있고, 녹차 성분에서 추출한 카테킨도 있고, 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일단 지방분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봐서 다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이런 영양제들만 섭취했을 때 장기간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는 사실 미미하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이름이 건강 보조제잖아요. 이런 보조제를 섭취하는 거는 좋지만, 이걸 먹고 이만큼 살을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필요한 식단이나 운동이나 필요한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조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팅데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혹은 다이어트 셀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해서 좋은 점이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치팅데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배고프니까 힘들게 되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돼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뭘 열심히 했으면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저는 사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치팅데이 때 이런 식으로 떡볶이라던가 피자라던가 파스타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음식들을 또 많이 먹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치팅데이를 이렇게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항상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좋은 음식들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평상시에 먹지 않던 음식들을 그것도 많이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소화가 잘 안 될 거고요. 혈당도 요동치게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다이어트를 하는 식단을 돌아가는데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위안은 줄 수 있지만 다이어트 자체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음식만 섭취하는 거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평일에 일할 때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식단율을 많이 유지를 하시고, 내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뭐 가족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너무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하지 말고, 굳이 치팅데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활동을 하거나 다른 뭐 모임에 갔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음식을 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평상시에 건강 식단을 유지하다가 뭐 1,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건강에 크게 치명적이지도 않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얻는 심리적 또 정서적 이점도 많고 다이어트에 크게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먹는 것 자체로 치팅데이를 가져서 식욕이라는 욕구를 해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생활 환경에서 혼자 있을 때는 건강한 음식을 좀 주로 먹고, 사회활동을 할 때는 좀 더 음식에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일 나쁜 건 혼자 있을 때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자극적인 음식 먹고 이런 게 결국은 본인 생활 습관을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만 피하면 굳이 치팅데이를 가지지 않아도 좀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중을 재고 안 재고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체중 체크를 하면서 감량이 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중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루에도 1, 2kg에서 2, 3kg씩은 체중 변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걸 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로 다이어트가 사실 잘 안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이 찌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 때문에 체중계를 재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체중이어도 내 몸의 근육량이나 지방량에 따라서 눈으로 보이는 체격은 현저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체중인데도 근육량이 많고 지방이 적은 사람은 예쁘고 멋있는 몸이 나올 것이고, 같은 체중을 가졌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고 이게 다 지방만 있는 분들이라면 살도 쪄 보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무조건 체중계를 보고 안 보고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로리의 경우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먹는 음식을 무게를 재서 앱을 이용해서 칼로리를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기초 대사량을 검사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기초 대사량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뺀 음식을 하루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살은 무조건 빠지는데, 이런 방법을 권장드리진 않고, 칼로리를 보지 말라는 뜻도 사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사람마다 섭취되는 비율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칼로리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일반인 분들이 하기 어렵고, 매번 먹는 음식을 이렇게 재는 게 일종의 강박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살이 빠지는 원리는, 내가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보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도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먹는 양의 칼로리가 많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재지 말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나쁜 음식에서 좋은 음식들로 바꾸기만 해도 저절로 칼로리량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을 뺄 때 칼로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칼로리라도 사람마다 흡수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약도 여러 개 드실 때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영양제도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면 사람이 하루에 공복 시간도 적당히 가져야 되고 또 소화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면 반대로 공복 시간이 너무 길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한 번에 먹을 때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돼서 위장장애를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꼭 하루에 3끼를 나눠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끼 정도는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먹어야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떨어지게 되고 음식물을 먹고 분해한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어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뇌에서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를 이렇게 몰아서 먹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영양소와 맞춰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이 사실 비만인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자기는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계속 안 먹고 있다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건 공복 시간이 너무 길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서 반드시 이걸 2번, 3번으로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으신데도 지방량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서 5kg만 빠져도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비만 관련된 약들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위고비라던가 뭐 마운자로 같은. 근데 이런 약들이 처음에 당뇨약으로 나왔다가 이 약에서 살이 빠지네 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으로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런 약들을 먹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도 좋아지고 간 기능도 개선되고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심지어 난임도 개선이 되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약회사들이 이런 약들을 단순히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 약들이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이 빠지면 다 좋아집니다. 심혈관 질환이 좋아지고 내장 기능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게 되고 임신도 잘 되고요. 전반적인 사람의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게 돼요. 단순히 내가 칼로리만 감량을 하고 체중만 감량을 해서 외관으로 멋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겉으로 보이진 않는 내 몸 안의 내장지방, 노폐물,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같이 개선할 수 있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살을 빼는 것도 좋지만 살을 빼면서 이렇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게 되면 살도 뺄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만약 결심하셨다면 살을 빼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